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과 제주도에 5에서 30mm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 열었습니다. 5시 때 1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초대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가시려고 했는데 가시는 길 붙잡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과 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유관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건 다 제가 사실로 네.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송영무 장관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경질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아주 승승장구하던 잘 나가던 장관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왜 9월에 갑자기 경질됐느냐?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말실수 많이 했지만 말실수 때문에 예. 경질된 걸로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네. 그때가 바로 계엄 문건의 어떤 시비가 한참 네. 진행되던 중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하던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그때 계엄 문건을 폭로하면서부터 네네. 일파만파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되지는 않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지만 구두로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문건이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여당 국방위 간사한테 먼저 흘러나가 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특정 언론에서 폭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이 일단 청와대에서 몹시 불편했어요. 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네네. 국방부에서 보고했다 그러고 청와대에서 못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절충이 되죠. 회색지대로 예.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무사 문건이 폭로되기 전에 네. 이미 기무개혁 TF가 네. 국방부에서 가동 중에 있었어요. 네네네. 이때 송영무 장관이 주문한 개혁안이 가장 셌습니다. 뭐 거의 사령관 빼고 장군 추가로 1명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소속군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거의 기무사 해체에 버금가는 안을 네. 송영무 장관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에서 기무개혁 TF에 2명의 위원을 파견을 한 상태예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 내부에서 기무사 요원도 또 들어와 있어요. TF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주문한 개혁안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꾸 기무사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격분한 장관이 문건을 급기야는 정치권에 준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기무사 문건의 정보 제공자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의 내부 고발자가 장관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예. 진짜요? 예.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하고는 좀 기무사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그 조금 불편한 어떤 일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인 거고 그 와중에 계엄 문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그제서야 대통령께서는 늦게 사실을 파악하시고 개혁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혁은 송영무 장관의 개혁안과 당시에 그 기무사 개혁 TF 내 존치안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개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편한 관계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백기무 부대장이라고 대령하고 진실 공방이 국회 상임위에서 벌어집니다. 그랬죠. 뭐 송 장관은 뭐 계엄 문건 별거 아니라 그랬다. 그 백기무 부대장이 얘기하니까 송 장관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관의 어떤 그 체면이 완전히 위신이 추락하고 급기야는 9월에 경질이 된 것이죠. 아유 그랬군요. 뭐 경질이 될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 몸 던져서 기무사의 실상을
폭로하려 했다. 송영무 장관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 어떻게 기무사의 권한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기무사라는 존재는 네. 단순히 갖고 있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청와대에도 기무사 장교가 파견 나가 있고.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이 잘 안 됐던 것이 이 정부 각처에 포진된 네. 이른바 기무사의 그 권력, 예, 기무사 권력이 결국 그렇습니다. 기무사 개혁을 막았다. 예, 막아낸 지금 것이죠. 기무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져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다시 재편됐습니다만은 이 조직이 기능 면에서 과거 기무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는 방첩 기능만 하고 네네네. 다른 기능은 다 그 없애는 쪽으로 시민단체들은 주문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인원만 줄였지 네. 나머지 기능은 다 있습니다. 다시 기무사가 도로기무사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도로기무사. 당시에 뭐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뭐 모든 성명이 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무사 개혁은 이거는 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이번 문건 사태로 인해서. 예. 저는 이번에 다시 좀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을 해서 후세에 진짜 그 또 다른 어떤 숙제를 물려주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매듭을 질 수 있는 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된 줄 알았는데 기무사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네. 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89511번 쓰시는 분. 이제는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작년 문서 또 들고 나오는 현 정권의 의도를 모두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정민호님 아들 딸 손잡고 광화문 가서 총 맞을 뻔했다.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런 말씀하셨고, 미카님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너무 조용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빵빵빵님 몰랐다면 그것도 책임입니다라고 하셨고, 8833번 쓰시는 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더해서 수사 편의주의가 더해지는군요 라고 하셨고요. K 글라디에이터님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너의 목소리 네, 끝 인사로 I will back을 외치는 사나이 시사평론계의 터미네이터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창석입니다. 국내 유일의 소기자.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순서 들어가기 전에 퀴즈 내주세요. 네. 선물 드리는 퀴즈. 네, 이달 초 이 나라에서 있는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죠. 그런데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관련 언급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합니다. 그도 나를 좋아합니다.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네네. 북미 양국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이달 초 북미 실무 협상이 열렸던 도시 스톡홀름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일까요? 아, 그래요. 스톡홀름이 있는 나라. 네. 네, 스톡홀름이 있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스톡홀름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스톡홀름. 어느 나라에 있는 나라인지, 예,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여러분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첫 번째 뉴스. 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인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져온 대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대마고, 이게 독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 슈퍼맨 마약이라고 하는 그 에더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도 있었고요. 네.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표창장 위조보다 마약이 훨씬 더 심한 네. 범죄인데 보도량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아, 그래요. 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고 네. 이 마약이 아주 정말 심각한 마약이고 그래서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강도도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마약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1인이 소비하기에는 꽤 많은 양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혹시 혼자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가서 그랬다면서요.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 라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죠. 그래요? 마치 그 김용민 씨 식사하실 때 설마 1인분입니까라고 여쭤보는 예. 그런 상황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요. 네. 그 아버지가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헤럴드 경제를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 복귀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황급히 딸이 제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 복귀는 당분간 어려워졌는데, 글쎄요 이게 근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한 것을 아직도 아버지나 부모가 책임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미성년자이고 네. 또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자기 돈 내고 다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이 마약 구매 비용은 또 어디서 조달했는지 이 부모의 후광이 과연 전혀 없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보호자로서 홍정욱 전 의원 이분의 분명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아버지하고 연상지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대학생이고 부모가 용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모가 설마 마약을 하라고 용돈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대학생인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까지 아버지의 죄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속 이 재판이라 이게 좀 어떤 분을 자꾸 구속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검찰의 모습과 많이 대조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황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불구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범죄를 인정한 점 때문일까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범죄의 중대성도 네. 구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구속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0번째 당첨자가 나왔어요. 미모의 지존 읍수님, 미모지존 읍수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는 우리한테 해야 되는구나. 미모지존 읍수님. 아니, 우리가 선물 주니까 왜 갑자기 제가 감사하다고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400번째 당첨자도 나왔습니다. K72316201 계정 쓰시는 분 600번째도 나왔어요 벌써. 자중하자님, 네, 800번째도 오호, 가을이로다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 주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무려 416차례나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416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 3,8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혹시 이분이 하이패스 차로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일단 그 하이패스 후불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삽입을 했는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고의적으로 넣고 통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고의적으로? 네. 지금 내가 지불도 안 하고 네. 통과 하는 것임을 알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스스로가 하이패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면 알게 되죠, 당연히. 고의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왜 400차례나 어길 동안 잡지 못했을까? 사실 이제 10번만 어겨도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최근에 다음 주 이제 민방위로 가야 됩니다. 네. 민방위도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요? 예. 오.
코코아톡이라고 하는 그래요. 거기로 바로 날아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이 한 번만 어겨도 저는 곧바로 이렇게 차량 번호 조회, 소유지 등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네. 400차례 동안 어길 동안 뭘 했는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 김모 씨 400여 차례나 통행료 내지 않은 이분. 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가요? 설마 전직 국회의원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 정도를 내지 않았고 벌금은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제값세 내고 네. 했으면은 50만 원 더 낼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장수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수의자? 네. 그게 뭡니까?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가 그 전봇대나 신호등 근처에 아주 작은 의자를 설치해뒀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신호등을 기다릴 때 잠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수의자입니다. 네네네. 그 장수의자를 설치했던 남양주에서 배려의자라고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건 뭐예요? 네, 경사진 곳이나 언덕에 오르기 힘든 분들, 네.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모서리를 둥글게 한 의자를 설치해뒀다.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의 존재를 국민들이 느끼고 네. 고마워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네네. 소소한 것으로 만족감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전에 제가 출마했을 때 네. 병아리 정류장이라는 공약도 냈었습니다. 오, 그건 뭐예요? 보통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음. 성인들이 앉기에 네.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들이 앉기에는 유치원생이라든지 네네. 어린이집 등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작게 만든 이런 예. 병아리 정류장 의자도 있었습니다. 이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네, 공약으로 나왔고 이 공약은 그 당시 남양주 국회의원이었던 최재성 의원 공약을 베낀 겁니다. 아, 그래요. 좋은 건 이제 전파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창석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죠. 심판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낙선이 됐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이번엔 영국으로 한번 가보죠. 네. 44살의 영국 여성이 22번째 임신을 그래요? 했다고 네, 영국의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가만있자. 그러면은, 어이구야. 뭐, 결혼하자마자 매년 뭐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도 아주 일찍 하고요. 예. 네, 이 여성이 이제 수 레드포드라는 여성인데요. 네. 아내가 이제 레드포드가 이제 14살, 남편이 18살에 결혼해서 네.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14살에 음. 첫 아이를 낳아서 지금 현재 첫 아이는 벌써 30살이 넘었고요. 아, 그래요? 막내가 지금 인심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첫 아이 마지가 30살. 네. 예. 그래요. 둘째가 25살이고요. 예, 그래요. 어이구, 이분 뭐 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랍기도 한데요. 자녀가 22명이나 되니까 저는 네. 이 가족만을 위한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하루에 하는 빨래 무게만 18kg. 어이구. 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음식은 또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 네, 음식값도 일주일에 53만 원 정도의 이유식값이 그래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약 2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네.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애국자예요, 정말. 네. 다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이 낳아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낳아서 어떻게 우리가 사나 이 걱정을 덜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아주 멋있는 다산가 수 레드포드 씨 부부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석석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무리합니까? 네, 내일도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도. 알겠습니다. I'll be back. 네, 내일 안 모시면 큰일 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북토커님 소기자라 그런지 소소하네요 내용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소하면 잘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큰 거 한번 터뜨려야 돼. 알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동해, 남해, 서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잇따라 무단 진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AOC 1대, SU-27 석대, TU-95 2대 등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겨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 처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며 재정 확대 강조에 앞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내대표들과 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이른바 3+3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유언비어 선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국민들에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한번 떠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추미애의 걱정은 사실로 드러났고 2017년 2월 17일 상황을 증언하는 소강원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조윤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그해 2월 15일과 20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던 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때 계엄령 계획이 이 회의 참석자들과 공유됐을 것이라고 주장.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교안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한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의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엄령 문건이 나온 시점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지시했는데 하지만 군경합동수사단의 단장인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검사 그해 11월 엉뚱한 결론을 냈는데 합동수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 등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 그러니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소장, TBS 라디오 인터뷰. 조현천이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덮으면서 한교안, 박근혜 등을 소환하지도 않았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위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를 봐준 것이라고 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거든요. 키즈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D-Day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칠 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이틀 전에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D-Day를 잡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보수 야당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적어도 야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이 문건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아무것도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몰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다고 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저는 없다.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야 어머 깜짝이야 나는 영문도 몰라 그저 뻥치기만 뭔가 잘못됐단 맘뿐이야 깊고 깊은 오해의 구렁텅이 어떤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던 걸까 난 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걸까 도통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사랑했단 말 사랑한단 말 이제는 싸늘한 바람 타고 날아가 모두 뒤죽박죽 뒤죽박죽 정말 몰라요 그대 맘을 정말 몰라요 내게 살짝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사막 한복판에 혼자 있나 오늘 메마른 가슴에 건조주의보 몰래 돌아서서 훌쩍이는 나의 두 눈에 호우주의보 사랑했단 말 사랑한단 말 이제는 싸늘한 바람 타고 날아가 모두 뒤죽박죽 뒤죽박죽 촉촉한 눈빛 쓸쓸한 입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만 남기고 전부 알쏭달쏭 알쏭달쏭 정말 몰라요 그대 맘을 정말 몰라요 내게 살짝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환하게 네, 오디오 파노라마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페퍼톤스의 몰라요였습니다. 노래가 아주 재밌네요. K75176857 계정 쓰시는 분 몰랐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무능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모른다, 몰랐다. 이걸로 면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워너비 RJ님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는 꼼꼼히 촘촘히 낱낱이 아주 네.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362번 쓰시는 분 기무사 계엄령 준비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게다가 수사 중단 사유도 정말 놀랍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1차전 경기가 KBS 2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점수가 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7시까지는 저희 방송 들으시고요. 7시 이후에 KBS 2텔레비전 시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옮겨가시면 안 돼요.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퀴즈 문제 냈죠?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7326288오 이 계정 쓰시는 분 K로 시작하는 이 닉네임 이거 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읽기가 힘듭니다. KBS가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닉네임 쓰시는 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자, 정답 네덜란드. 네. 자, 3246번 쓰시는 분 정답 스위스.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8053번 쓰시는 분 스페인. 그래요. 투의 나라 스페인. 죄송합니다. 예의가 아닌데. 네.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룩셈부르크.
네. 네. 자, 그리고 1047번 쓰시는 분 덴마크. 네. 이렇게 어렵나요? 네. 김한별님 스웨덴. 맞히셨어요. 노벨상에서 트럼프 무시해서 북미 협상이 스톡홀름에서 성공 못할 것 같았어요. 빈정상에서 스웨덴이 유명해지는 걸 트럼프가 더욱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해석이시네요. 0346번 쓰시는 분 스웨덴입니다. 저녁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공항 리무진 기사입니다. 아이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방송에 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3366번 쓰시는 분 스웨덴이죠. 김용민 라이브 항상 아빠랑 퇴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퇴근하세요? 그래요. 조연아 사장님이신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자, 그래요. 아이고, 이런,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1019번 쓰시는 분, 스웨덴이지요. 노벨상이 있는 나라죠. 네, 맞히셨습니다. 김은수님, 부루마블 하면서 아주 익숙한 도시네요. 스톡홀름. 스웨덴이죠. 오창석 씨, 롱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춰주셨고, 3254번 쓰시는 분, 스웨덴. 2년 전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도시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불친절하다군요. 복지천국이라고 하지만 어두워 보이는 사회 일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네, 저도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스웨덴 뭐 좋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예, 사실은. 신무수님 스웨덴입니다. 그 나라 복지가 부럽고 국회의원들 비서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들 특권의식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스웨덴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추첨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신뢰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그 조연아 전 부사장께 이거 뭐 굉장히 이 신뢰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또 우리 조연아 부사장께 심심한 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6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전 시간 사고로 어려웠던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인데요.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 사고였습니다.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남이천 일대 5km 정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선 중부 1터널 부근에서 3km간 밀리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과 신월천교에서 합원천 터널 사이 3km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 정체고요. 죽전휴게소 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5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퇴근 정체가 더해져서 기흥 동탄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1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선 판교 부근과 양재에서 한남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향으로 달성 1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3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 캐스터 우리말로 하면은 정치 해설사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데 11개나 혐의가 돼요. 예, 박지훈 변호사 얘기는 이렇게나 혐의가 많은 거 보니까 범죄 입증이 어려워서 뭐 웬만한 거 다 걸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뭐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법률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고? 일단 이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뭐 객관적으로 볼 땐 그렇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네. 무엇보다도 걱정은 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분이 발부를 하던 발부를 하지 않든 네네네. 사실은 상당한 저항을 받으실 거라 지금 마음이 매우 복잡하시지 않을까 부담이 싶어요. 너무 큰 사안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실명 비판제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도입이 돼서 네. 판사나 검사의 경우도 실명을 공개하고 그 판사를 직접 이야기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실명 비판제는 뭐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예전 같은 그냥 검사 일반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콕 집어서 네. 기자 누구, 네. 판사 누구, 얼굴까지 SNS에 막 올라오면서 뭐 이제 어디 출신이고 뭐 옛날에 뭘 했고 이런 경력들을 또 네. 인터넷에 다 찾아내셔서 예,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그 불이 유통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진도 막 유통이 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그 부장 판사는 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저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네네. 쪽으로 되든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은 좀 판사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순리에 맞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구하는 검사, 판단하는 판사.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분들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검사 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검사 편. 속내를 짚어볼 인물 첫 번째 검사. 네. 누구요? 그냥 검사죠. 뭐. 검사. 검사라는 집단, 검찰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그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뭐 검찰에 대한 어떤 그 조임이 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검찰을 오토바이에 비유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오토바이라는 것은 A 목적지에서 B 목적지까지 빠른 속도로 가는 게 목표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정부 시절에는 그 정부가 주소를 찍어줬어요. 여기를 가면 된다. 네. 예. 그리고 거기까지 빨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즘 차를 놓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제가 7년 동안 같은 출근길을 다녔는데 네네. 거기 20년 동안 있던 가게를 못 봤던 것을 걸으면서 봤던 경험을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요. 예, 걸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네. 빨리 지나갈 때 몰랐던.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의 검찰은 예전 같으면 주소를 찍어주고 가라는 대로 빨리 가기만 하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뭐 마음대로 하고 네. 말 그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개의 기소 이유를 들어서 막 걸어서 갔는데 네. 이게 언제 스톱을 해야 되는지 고의인지 누구까지 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거죠. 네. 옛날에는 정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이라도 있고 네. 민정수석을 만나서 상의를 하든 법무부 장관이랑 상의를 하든 누군가 언지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건 이제 이 검찰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이 검찰이라는 집단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좀 과도한 수사가 이어졌다라고 보고 네. 11개의 뭐 혐의도 그렇고 70군데의 압수수색도 그렇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국 그 교수의 동생분에 대한 그 뭐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서서 1부 때 핫소리 시간에 들었어요.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그 지인. 네네.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굉장히 인격권을 침해당한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분개했었는데 아니 아직도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얕잡아보고 말이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번 속내를 할 때 그 얘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속내는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검찰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제동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배달이 와서 판사 앞에 온 겁니다. 네. 그럼 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물건이 배달 왔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때 좌회전하시면서 혹시 그 건물 보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장 전담 판사가 기소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뭔가 내용이 풍성하지 않은 것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질문을 하는데 전 검찰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직도 뭐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판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판사들이 검찰이 영장을 내면 무조건 그 발부를 해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1995년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15만 건 했고 네. 발부가 14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는 대로 하는 대로 뭐 다 나오는 거죠. 자판기였군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3만 65건으로 청구 건수가 줄었고 발부 건수도 2만 4,457건으로 줄었고요. 네네. 이 중에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8,66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95년에 15만 건을 쳤는데 34,931명이 그 1심에서 실형을 살았던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형을 살 만한 사람들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도 옛날엔 무조건 잡아놓고 3달 동안 조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어떠냐? 이 사람이 실형을 살 확률이 있으면 영장을 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할.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의 지금까지 나온 혐의 사실들 그 11가지를 다 놓고 봐도 사실은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이런 혐의들 뭐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검찰의 혐의가 다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다면은 그래봐야 뭐 집행유예,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뭐 벌금형 정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실형이 안 나올 걸 본인도 법률 공부를 해서 아는데 이걸 구속영장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도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쪽에 힘을 쏟아서 공소장을 작성했을 텐데요. 그건 뭐 이제 증거인멸을 하면 구속사유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구속사유가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씨의 동생의 경우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영장을 내주지 않는 또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를 할 만큼 다 해놓고 왜 또 구속까지 시키려 드느냐. 게다가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을 하는 중이거든요. 표창장 위조건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렇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 아직 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쨌건 재판이 시작됐는데 불구속으로 재판하던 사람을 그 판사가 집어넣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서 그 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판사님들 하는 말씀도 쭉 들어봤는데 이게 좀 구속영장을 내주면 이것이 벌 받는 것처럼 되는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없어져야 되고 지금은 영장을 치냐 안 치냐로 자꾸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구속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인권 친화적인 법원으로 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법원의 관점은 그러한데 이제 사실 진짜 영장이 기각되느냐 아니면은 집행되느냐 발부가 되느냐 이거는 진짜 전국의 중대 분수령이에요. 전국의 중대 분수령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검찰의 그 휘둘리는 전국이 휘둘리는 것을 막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 오늘 또 크게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다크웹이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 봐선 안 될 아동 학대 영상들을 배포한 한국인이 체포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2018년에 수사를 다 끝내고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사람들은 뭐 징역 7년, 10년 이렇게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은 다음에야 이 사건의 전모가 공개가 됐고 기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기소하냐 안 하냐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 어디를 압수수색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따지는 이러한 문화 자체는 좀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속내를 짚어볼 인물은 누굽니까? 예, 자유한국당 그 의원 한 분을 또 좀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인데요.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 했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수처법 반대하는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해서 직접 올리시고 공수처법이 나라를 말아먹을 법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또 우연히 찾아보니까 19대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죠. 지금은 20대 국회고 19대 국회에 이재호 의원이
이 공수처법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뭐 제목도 거의 똑같고 네. 예, 이 법을 냈는데 여기에 심재철 의원이 예. 공동 발의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예, 공직자 예. 비리 수사처 설치와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의원은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뭐 정의와 이군현 그리고 신성범 의원은 지금 현역이시죠. 네, 네. 예, 그리고 인재근 의원,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 그리고 이제 전직이지만 전순옥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여야가 망라돼서. 예, 그렇습니다. 뭐 제안 이유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네.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과 뭐 취지가 거의 대동소이한 네. 예, 법을 직접 공동 발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인들이 사실 크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 네, 지난번에 했던 걸 이번에 안 하는 것인데요. 이분이 또 2017년에는 그 국회 로텐더홀에서 네. 시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전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시위를 했는데 그때 내용은 뭐였냐면 그 당시 MBC 사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쫓아서 안 된다. MBC 사장을 지키자라는 운동, 김장겸 사장을 지키자라는 그런 시위를 하던 현장이었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또 그 전에 본인 블로그에도 잘 올려놨지만 그 전에 그 KBS에 그 정현주 KBS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네. 예, 무능한 사람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남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또 하셨던 전직 기록이 있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인들이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셨던지 이번에 삭발을 하신 것도 네. 예, 다음번 공천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보시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네, 네. 사실 이제 공천이라는 것은 물론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이거든요. 예, 근데 예, 유권자들의 판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다라는 캐릭터를 알아야 되는데 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캐릭터를 잡기가 참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사실 공수처 옛날에는 지지했다가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계속 지금 네티즌들이 발굴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멀리 가서는 이해창 대표가 네.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공수처법을 추진한 전례도 있었고요. 사실 공수처법은 여당이 만들면 네. 여당 인사들이 더 다칠 수밖에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야당 국회의원 빼놓고 나머지 다 정부 여당 사람들 아닙니까?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리하죠. 사실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떨 사람들은 검사들과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통장 계좌가 압수수색 당해보지 않은 그런 비유 많이 안심스러운. 하셨어요. 네네. 통장 비유. 그러니까 사실 검사의 통장을 검사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게임 회사 친구로부터 받은 주식이 불어서 120억으로 불어났던 진모 검사의 경우도 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드러나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 의식의 흐름. 전 이게 정말 경악할 일이었거든요. 네. 저희들처럼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이게 써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를 몇 번씩 생각하고 쓰기 마련인데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면서 네. 밥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며 얼마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밥값은 제가 내고 사 먹는 것이고요. 누가 사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요? 예.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있죠. 네. 뭐 밥 먹으면서 회의들을 많이 하니까요. 네네. 그럴 경우 이제 김영란법이 적용된 이후엔 3만 원 이하에서 식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시는 분도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정치자금으로 간다면 할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참석 인원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그 법을 어겨서 뭘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1차에 밥 먹을 때는 정치자금으로 계산을 하고 2차에 가서 뭐 술 한 잔을 더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개인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예. 아주 맑아졌습니다. 국회가. 뭐 사실 저희는 그냥 발가벗은 채로 유리 성 안에 사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내 통장은 지금 검사님들이 다 보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통장이고 네. 실제로 보기 쉬운 통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네, 검사들에게도 그런 어떤 자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제 검사님들 통장을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는군요. 네, 저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내 통장 들여다볼까? 아니, 이미 뭐 검찰이 다 검찰이 이미 뭐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요 지금도 충분히 검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미 충분히 깨끗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나? 제가 좀 자유한국당 잠깐 뭐 변명 하나만 좀 해드리면, 네네네. 보통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20대 개원할 당시를 기준으로 92%의 자유한국당 남성 의원들이 군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라는 건 그분들의 연령대가 40대, 50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에 면제율은 20% 가까웠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빠졌기 때문에 8%라고 하면 진짜 안 갈 사람 빼고는 다 간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아프거나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실 병역 기피당이다 이런 오명이 한때 그건 이제 장관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병역 기피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역 기피당의 이미지를 다 털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가요? 예, 아니 90%가 갔다 왔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그럴 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좋은 분들이 많은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런 병역 기피당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국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근데 사실 19대 보니까. 때도 80%가 넘게 85%로 민주당보다 오히려 군 면제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예. 마지막 인물 한 분. 권은희 의원 관련돼서 짧게 한마디만 하고, 권은희 의원이 이제 경찰 출신이고 처음으로 변호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이제 여성 경찰로 과장으로 특채가 돼갖고 수사 과장을 했잖아요. 이런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 출신으로 수사 과장까지 거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기소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이번에 하자는 것이 권은희 안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냐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고 일반 시민들 정말 말 그대로 장사미사들로 구성된 기소위원회가 이 건은 기소합시다 맙시다를 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일본도 특수처에는 기소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검찰의 기소권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 안 하려고 덮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위원회가 리뷰를 해보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대종님 공수처 꼭 되길 바란다. 정권의 신여라는 오해받지 않도록 권은희 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충분히 협상 가능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째 당첨자 나왔습니다. 4305번 쓰시는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1차전 키움이 두산에게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1회 초 2사 2루에서 키움 박병호가 선제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1점을 획득했어요. 2회 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KBS ETV 중계방송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예. 자,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